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서울 기온을 영하 5.9도까지 끌어내렸던 추위는 오늘 낮부터 잠시 누그러들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다시 추워져 주 후반까지 이번과 비슷한 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만취한 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폭행 전엔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며 납치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일부 네트워크 연결 장비 불량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관련 장비들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일시 휴전이 이틀째 접어든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1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을 추가 맞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쏘아올린 정찰 위성으로 우리나라 주요 도시를 비롯해서 부산항에 정박 중인 미 핵 항공모함과 하와이까지 촬영했으며 김정은이 이를 확인했다고 선전전을 이어갔습니다. 한일중 외교장관이 오늘 오후 부산에서 만나 4년간 중단된 삼국 정상회의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중국이 밝힐 입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보험업계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물론이고 그동안 오르기만 했던 실손보험료도 한 세대 한해 최대 10%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 유명 사찰 승려들이 또 고기를 곁들인 술판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는 정치인 2명도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어제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5.9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네, 추위는 오늘 낮부터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이번 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다시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정혜연 기자입니다. 올가을 최고 추위가 찾아온 도심 공원. 이른 산책에 나선 시민들의 옷차림은 벌써 한겨울입니다. 두꺼운 겨울 패딩과 모자로 온몸을 감싸고 털장갑과 귀마개로 중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새하얀 입김이 새어나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9도,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도 철원 임남면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4.6도를 기록했고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밖에 대관령 영하 11.6도, 파주 영하 9.7도, 대전 영하 5.7도, 대구 영하 2.1도, 광주 영하 1.8도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고 밤사이 복사냉각 현상이 더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화요일부터는 또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일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구조를 보여주겠지만 28일 다시 한번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후 12월 겨울이 시작하는 이번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이번과 비슷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잦은 추위와 큰 기온 변화가 예상된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국 곳곳에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네, 충남 공주에서는 주택 화재로 모녀가 숨졌고 인천 주안동에서도 상가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비좁은 골목길 안쪽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가에서 불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1시간 넘게 분투를 벌였지만 강한 바람을 탄 연기가 일대를 뒤덮었고 불길은 옆 주택까지 올마붙었습니다. 집에선 80대와 60대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아궁이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추정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엔 인천 주안동의 상가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80대 남성 1명이 화상을 입었고 70대 남성 2명은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오토바이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울산시 울주군에서도 주택 화재로 80대 부부가 다쳤고 충남 예산군에선 야산에서 불이 나 100명이 넘는 진화 인력과 헬기가 동원됐습니다.
차량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9시 20분쯤엔 서울 정릉동 내부순환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3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에서 교통통제가 이뤄졌습니다. 또 오후 4시 10분쯤엔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는데 승용차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동승한 40대 남성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택시기사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는데 기사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자 폭행 전에 택시에 납치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젯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내부가 찍힌 영상입니다. 술 취한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남성 승객이 어디론가 횡설수설 전화를 겁니다. 제가 지금 좀 납치당한 것 같은데. 택시는 서울 영등포역에서 승객을 태워 목적지인 경기 수원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가는 길이 자신이 아는 길과 다르다며 납치하려는 것 같다고 승객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기사가 전화상으로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며 일단락되는가 했는데 불과 몇 분 뒤 승객은 기사에게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릅니다. 블랙박스가 꺼질 정도로 폭행이 격해지자 기사는 가까스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이 승객은 택시를 빠져나와 인근 하차변에 몸을 숨겼지만 경찰 수색 끝에 붙잡혔습니다. 우선은 당장에 어제는 임의동행 보고를 해서 파출소까지 데려가서 1차적인 조사를 저희가 했어요. 하고 기관을 시켰고요. 영문도 모른 채 두들겨 맞아 얼굴 등을 다친 피해 기사는 아직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억울하죠. 많이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나면서 아직도 비디오 다시 한 번씩 돌려볼 때 너무 좀 화가 너무 침도 올라서 지금 저도 일도 못하고 지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경찰은 30대인 가해 남성 승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원인이 네트워크 연결 불량 때문이며 해킹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부 조사팀이 밝혔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등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 공동팀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TF는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용량이 큰 데이터의 90%가 유실되는 현상이 관찰됐는데 라우터 장비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포트 중에 일부가 이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F는 해킹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안당국과 함께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해킹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원인이 불량 장비 탓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시스템 관련 장비들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전산망 마비를 재난이나 사고 유형으로 명시하고 상설 장애 대응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고장난 라우터 장비는 2016년 도입됐지만 아직 사용 기한이 만료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노후가 장비 불량의 원인이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또 물리적인 부품의 손상이기 때문에 그 부품의 손상의 원인을 밝혀내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노후화가 원인은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정부는 오래된 장비들은 유사한 포트 불량이 있을 수 있다며 전수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징후 감시 체계와 상설 장애 대응반을 구성해 문제 해결 속도도 높일 예정입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알리고 디지털 정보 서비스가 중단돼도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 유형으로 명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정보 위기 대응 체계도 확립합니다. 또 공공정보화 사업 추진 방식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운영 방식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특히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겠다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규제를 보완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역량이 안 되는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큰 사업을 쪼개 맡으면서
공공정보기술 구축과 관리에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내용 연수가 지나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신속한 교체와 기술력 높은 기업 참여를 위한 공공정보화 사업의 사업 대가 현실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데이터를 외주에 의존하는 기존 체계를 개선해 디지털 우수인재가 정부에 유입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를 거듭 주장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함께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태도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쳤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곤란한 일만 생기면 해외로 가는 게 현 정부 위기 대응 전략이냐면서 원인 규명이 차일피일 늦어지며 일주일 새 4차례나 먹통 사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재난에서 국민을 지키지 않은 이상민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께 도리를 다하는 길이자 사태 수습의 첫걸음입니다. 이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이번 문제를 다시 되짚어보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으로서 행안부와 긴밀한 방정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재발 방지책은 어떤 게 있을지 행안부를 상대로 정확한 교류 또 통해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엔 여야가 공히 정부를 질타하고 있지만 조달청이에요. 전산망이 또 1시간 동안 마비됐어요. 이거는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에게는 그렇게 가혹할 만큼 엄격했습니다. 민간에게는. 그런데 정부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형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누가 집권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신중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가 R&D 예산 등 내년도 예산을 놓고 힘겨루기라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예산 정국에 어떤 변수가 될지 여야 모두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을 겨냥한 쌍특검법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내년 총선 전 여론의 향배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특히 처리 시기를 둘러싼 수싸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승호 기자입니다. 2주 남은 정기국회 최대 관심사는 본회의가 언제 열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지난 23일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여야가 합의한 다음 일정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그리고 8일까지 3차례입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고요.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지 않고는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을 앞세워 내년 총선 전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민주당과 제1야당이 정쟁의 의사 일정을 악용하려고 한다는 여당이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의회 폭주를 감행하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일종의 막장 정치입니다. 이렇다 보니 각종 민생 법안에 다음 달 2일이 법정 처리 시한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까지 줄줄이 표류하는 모습입니다. 임기 시작 3개월 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해 더 이상의 억지를 부리지 말고 제발 경제와 민생을 위한 예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동관 탄핵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도 내팽개칠 것 같은 여당의 뻔뻔함에 할 말이 없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이 언제 처리될지도 관심사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다음 달 22일 이후 본회의에서 언제든 처리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안에 늦어도 올해는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과반 이석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해서 사실상 시간 문제인데 정치권의 시선은 김 여사 특검에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특별검사 임명과 준비 기간을 거쳐 한 달 뒤 수사가 시작됩니다. 활동 기간은 70일, 대통령이 연장을 허가하면 100일 동안 이어집니다. 연내에 특검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엔 수사가 첫 발을 떼고 4월 총선 전후로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여당으로선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변수지만 대통령실도 여당도 여론 역풍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의 요구권에 대해 가지고 재의결을 하지 않으면은 당신들도 그럼 김건희 여사 수사에 반대하는 거냐? 그럼 니네도 방탄이다. 통상 모든 정권들이 가족의 비리 혐의들을 그 대통령이 그것을 감쌌을 때 같이 발목 잡혀서 늪으로 빠져드는 현상은 훨씬 더 가속화되거든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해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 본회의를 번번이 미룰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도 대여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 터라 총선 전 연말 의사 일정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회동을 갖고 당 지도부와 중진, 험지 출마론 등 인적 쇄신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희생은 사느냐 버림받느냐의 문제라면서 방향이 정해졌다는 원 장관의 말에 인 위원장은 국민이 표로 보답할 거라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 많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 말 직접 들어보시죠.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이게 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 이 길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봅니다. 설사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 도전과 헌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앞장서겠다라는 저의 자세와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장관님이 고민하고 계신 거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희생이 되고 희생에 관한 국민의 보답이 있을 거리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당을 바꾸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생각한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100%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정해질 프랑스 파리에서 사흘 동안 부산 홍보전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밤 국제 박람회 기구 BIE 총회에서 직접 한 표를 행사할 회원국 대표들을 두루 만나 오후 만찬과 국경일 리셉션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프랑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 5개월 만에 한불 정상회담을 열고 미래 첨단 산업 경제 협력 강화 방안과 대북 공조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 대통령은 이로써 5박 7일 유럽 순방을 마무리했으며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쏘아올린 군사 정찰 위성으로 우리 영토를 이틀 연속 촬영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오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또다시 찾아 정찰위성이 진해와 부산, 울산, 강릉 등 중요 표적 지역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위성이 부산의 군항에 정박해 있는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포착했고 미국 하와이 상공을 통과할 땐 진주만의 해군기지와 호놀룰루의 히캄 공군기지 등을 촬영해 김 위원장이 이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외교장관이 오늘 오후 부산에서 만나 2019년 이후 4년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 재개 준비 방안과 지역 국제 정세 등을 논의합니다.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9년 8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며 3국 정상회의도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2019년 12월 중국 청도 회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연내 또는 내년 초 우리나라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일정이 얼마나 구체할지 주목됩니다.
또 북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 이후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 측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북송호 탈북한 제1교포가 당시 탄광에서 함께 생활했던 국군 포로들에 대한 기억을 털어놨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자 국군 포로들은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버렸다며 한탄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46년 일본에서 태어난 제1교포 이상봉 씨. 북한과 조총련의 날조 선전에 속아 1960년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배고픔에 지치다 못해 함경북도 회령 유선 탄광에 채탄공으로 지원했고 그곳에서 가장 오랜 기간 중노동에 시달리던 국군 포로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을 탈북한 이 씨는 최근 한국에서 열린 인권 세미나에서 탄광에서 만났던 국군 포로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감시의 눈을 피해 몰래 사귄 국군 포로들은 주변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지녔습니다. 곁에 사람을 붙이잖아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야. 자기 그때 오는 놈은 다 밀고 자고 밀고 하고 감시하는 그런 선입견이 많이 지배했더라고요. 북한 당국은 극심한 차별도 일삼았습니다. 대한민국 대신 남조선 괴뢰 호칭을 사용하라는 등 5가지 철칙을 강요했고 이를 어기면 엄벌에 처했습니다. 이상 가족을 절대 만나겠다. 이상 가족 신청도 하지 말라. 그다음에 국군포로 3명 이상 모이지 말라.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다는 국군 포로들의 기대가 곧 실망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이 씨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때 그 실망한 그분들이 얼굴 내가 눈앞에 서납니다. 2달 후에 김대중이 돌아간 다음에 2달 후에 다시 만났는데 글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포로됐다고 버리는가 봐 하고 실망하더라고. 탈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한 국군 포로 가족이 무자비하게 공개에 처형되는 장면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북한은 최대 8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군 포로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상황. 그렇다 보니 대부분 90세 이상 고령으로 추정되는 국군 포로들 가운데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북녘 땅 어디선가 처절하게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군 포로들.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YTN 최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일시휴전 이틀째 인질 석방 지연 끝에 2차로 13명의 인질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측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과 맞교환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몇 시간 안에 외국인 7명도 함께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은 카타르와 이집트 중재자를 인용해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수감자 석방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가자 지구에 구호 트럭을 진입시키는 데 대한 합의를 지킬 때까지 인질 석방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헤르즈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하마스와 일시휴전이 종료되는 즉시 가자 지구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할레비 참모총장은 현지 시간 25일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인질을 돌려보내기 전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현지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하마스를 제거하고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은 인질을 돌려보내도록 강력히 압박할 것이라며 일시 휴전과 인질 석방은 이스라엘군의 압박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난에 처한 저신용자들이 카드론을 끌어다 쓰고 이 빚을 갚으려고 또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빚 돌려막기인데요. 가뜩이나 높은 카드론 금리는 더 오르고 신용등급은 내려가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카드론은 신용카드사들이 회원들의 신용도와 카드 실적을 보고 내주는 장기 카드 대출입니다. 무담보 대출의 절차가 간소해서 중저신용자들의 급전 창구로 꼽힙니다.
지난 10월 신용카드 9개사의 카드론 잔액은 38조 7,405억 원. 그런데 고금리 고물가에 카드론을 제때 갚을 여력이 안 되자 이 빚을 갚으려고 다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1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카드론 대환 대출 잔액은 1조 4,903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3%, 1년 전과 비교하면 48%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카드론 대환 대출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신용이 재평가돼 신용 등급은 떨어지고 기존보다 더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취약한 계층들이 카드론을 많이 쓴다, 이제 생활비 대출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국적으로 이제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지나치게 대환이 많거나 카드론이 많은 것 자체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달 비용이 오르며 카드론 금리 자체도 올라가 지난달 평균 금리는 14.42%로 한 달 전보다 0.3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빚이 빚을 불리며 연체율도 높아집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전업 카드사 7곳의 평균 연체율은 1.67%로 1년 사이 0.6%포인트 늘었습니다. 결국 카드사들은 지난 9월부터 신용점수 500점 이하 차주에게는 카드론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급전 수요는 금리가 최고 연 20%에 육박하는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로 몰리는 실정입니다. YTN 나인수입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도 예외는 아닌데요. 서민 체감이 큰 자동차 보험료 인하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부담이 커지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내세워 금융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가장 먼저 매를 맞은 건 이자 장사 논란이 거셌던 은행권입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를 깎아주기로 했는데 2조 원대 규모가 거론됩니다. 연말에 그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은행하고 뭐 증권보험 이제 같이 한번 만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당연히 뭐 그 자기들 능력 범위 내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 보험업계도 상생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민 체감도가 큰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유력한데 문제는 인하 폭입니다. 자동차 보험 시장 점유율 80%가 넘는 대형 손해보험사 4곳에 올해 평균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보험료 인하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초 1%대 인하를 검토했다가 수위를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3%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4개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 초반 정도에서 이렇게 좀 압박이 있다 보니 회사들이 준비를 조금 빨리 하고 있다. 통상 연초에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의료 보험료를 정해 2월부터 적용했던 게 관례지만 이 시기마저 앞당겨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오르기만 했던 실손 보험료도 이례적으로 1세대에 한해 최대 10%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금융당국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맞춰 보험사별로 인하율이 속속 발표될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유지하면 시세가 내려도 공시가는 오르는 역전 현상이 생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 계획 폐지를 검토하고 내년 8월까지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존폐와 수정 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도소득세로 지금도 40% 50% 세금을 매기는데 국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소득이 현실화됐을 때 그때 과세하는 거 그런 식으로 그 정책을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조세와 관련한 성난 민심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한 배경입니다. 전 정부의 현실화 계획대로라면 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주택가격 하락기에 시세가 떨어져도 공시가격은 오르는 역전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세제 개편이 없을 경우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34% 늘 것으로 봤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역전 현상은 올해 아파트의 6.92%, 단독주택의
14.17%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이 올해는 3.7%, 내년에는 2%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 만큼 역전 현상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청회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 없는 노인들이 원룸을 운영해서 저렴한 30만 원짜리 원룸을 청년들을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주택을 잃게 되는 이런 사태,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품 가격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내년 8월까지는 현실화 계획 폐지를 포함한 대안을 마련해 현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다음 달 4일 회의를 열고 갈수록 심해지는 판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비롯해서 사법부 현안을 논의합니다. 바로 다음 날에 마침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새 사법부 수장 임명을 앞두고 일선 법관들이 던질 의제는 무엇인지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법원 앞에는 거친 욕설과 비난이 가득한 근조 화환들이 늘어섰습니다. 심지어 담당 판사의 얼굴 사진까지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신상 털기로까지 이어지자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법관 대표회의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취재 결과 법관 대표회의는 다음 달 4일 정기회의에서 이렇게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입니다. 일선 법관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 사례를 취합하고 대법원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이 밖에도 사법부 신뢰회복과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들도 안건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최근 특정 판사가 정치적 성향이 담긴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SNS 이용 방안을 모색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을 계기로 법관 재산 신고 시스템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재판 지연 문제 해법으로는 퇴직 법관을 활용한 시니어 법관 제도 도입과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경력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도입돼 인기 투표 논란을 빚은 법원장 추천제는 정식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기로 했는데 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유지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논의가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이렇게 모은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직접 건의하는데 마침 이번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열립니다. 대법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사법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시행하면은 착착 하나씩 잘 진행되어 가리라고 합니다. 허심탄회한 소통을 강조한 후보자에게 일선 법관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화재 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불이 나면 빠르게 번지고 연소도 쉽지 않아서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한 주의점을 윤성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시뻘건 화염이 어둠을 뚫고 자동차를 집어삼킬 듯 치솟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당진 영덕고속도로를 달리던 전기 택시가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시작된 불입니다. 당시 사고로 50대 택시기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루 전날에는 공영 주차장에서 충전하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주차장 내부가 한 채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기차 화재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화재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기차 10,000대 가운데 1.12대에서 화재가 나 5년 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 폭주 현상으로 불이 옮겨 붙는 속도가 빠르고 연소도 쉽지 않아 추가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전기차에서 불이 날까? 무엇보다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충전을 계속하거나 급속 충전을 반복하면 배터리에 침전물이 쌓이면서 불이 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되도록 완속 충전을 하고 충전율도 80%대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전 요금을 85%까지는 지금의 요금으로 동결하되 이렇게 퍼센트가 올라갈수록 충전 요금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별화하고 누적화해가지고 비용이 점점 비싸지도록. 또 전기차 충전 시 충전 단자에 물기가 새어 들어갈 경우 감전,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의 경우 눈에 젖은 상태에서 충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강한 충격에도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안전자들의 안전운행 역시 필요합니다. 다만 화재가 시작된 이후에는 개인이 초기 진화를 하기 쉽지 않아 우선 대피한 뒤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제주 당근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당근 가격이 평년의 2배 수준으로 높아 올해는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는데 이번엔 과잉 생산으로 가격 하락이 우려돼 농가들이 한걱정입니다.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당근밭에서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생육 시기 기상 상황이 괜찮아 전체적인 작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 농가의 수확철 인력은 하루 4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근 시세도 높았던 터라 농가 기대감이 커야 되는 상황. 하지만 농가 표정은 어둡습니다. 당근 안 좋은 밭은 인건비 물어버리면 당근값 얼마 없어요. 박스값, 수송비 다 제하면 당근값 얼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해 제주도 내 당근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 산 제주 당근의 예상 생산량은 5만 4천여 톤. 지난해와 비교해 86%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해 당근 가격 상승으로 월동무 등 다른 작목에서 전환한 농가가 늘면서 재배 면적이 70%가량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당근의 저가 물량 공세까지 이어지면서 제주 당근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 21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상품 당근 20kg 가격은 3만 4천 원으로 전월 평균보다 2만 2천 원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시세가 떨어지거나 뭐하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지역 농협과 그다음에 지방 정부하고 협조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우리 농가를 위한 방법인가를 모색해서 농협은 수급 안정을 위해 당근 1만 톤을 사들이고 상품 당근을 활용한 음료 등 가공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은 이제 4만 원으로 수매를 하고 있고 해서 충분히 이제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받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농협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에 따라 재배 면적이 들쑥날쑥하면서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겨울철 별미 도루묵 어획량이 최근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남획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10년 넘게 애써 추진한 자원 회복 노력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명태처럼 씨가 마를 위기에 놓였던 겨울철 강원도 동해안 대표 어종 도루묵. 정부와 지자체, 어민들은 2006년부터 도루묵을 복원하기 위해 인공 부화를 확대하고 산란장 보호구역을 운영하는 등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 1000톤대로 급감했던 도루묵 어획량은 2016년 7000톤대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도루묵 어획량이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도루묵 어획량은 171톤으로 지난해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하면 2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온 상승 등의 영향도 있지만 무분별한 남획을 도루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도루묵은 11월과 12월 연안 해조류나 바위에 알을 낳는 습성이 있는데 이 시기에 일부 관광객과 주민 등이 통발로 마구 잡는 겁니다. 이렇게 잡는 도루묵이 연간 5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란하러 들어온 어미를 잡아내다 보니까 인구가 이제 절벽되는 것처럼 어린 애들이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어민이 아닌 일반인은 통발 1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개를 사가지고 드문드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설치하는 자체를 모르죠. 이름을 안 써놓는데 그러니까 단속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죠. 힘들게 복원한 도루묵을 지키기 위해 더 강화된 산란기 포획 제한과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천연기념물 겨울철새인 흑두루미를 본다고 하면 보통 남해안 순천만을 떠올리시는데요. 요즘은 그보다 위쪽인 서해안 전북 고창에서도 관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급격하게 떨어진 토요일 아침.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사이에 있는 곰소만 갯별 주변에서 목과 머리는 희고 몸은 까만 흑두루미 무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먹이 활동을 하다 갯벌을 박차고 날아올라 창공을 가를 때는 우아한 자태의 날갯짓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올해 흑두루미가 한 20일 정도 이렇게 빨리 고창에 온 것 같습니다. 저 일본 가구시마현 이즈미시까지 내려가는 과정 중에 이제 저희 뭐 서산 천수만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고창 그리고 이제 순천까지 거쳐서 갯벌에 물이 차는 만조가 되면 흑두루미는 바로 옆 들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네, 지금 흑두루미 50여 마리 정도가 창공을 달고 있는데요. 흑두루미들은 이쪽 갯벌과 저쪽 들판을 왔다 갔다 오가면서 먹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5, 6년 전부터 고창을 찾아오던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개체수가 조금씩 늘더니 지난해에는 200여 마리가 이곳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여러 마리가 와요. 이게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많이 오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은 마리수가 줄고 그래요. 고창 들녘과 갯벌에서는 또 흑두루미보다 개체수가 더 적어서 역시 보기 힘들다는 천연기념물 황새도 70마리가량 관측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수리와 잿빛 개구리매 등 쉽게 보기 어려운 겨울 철새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갯벌 바로 옆에 있는 독림저수지도 겨울 철새들의 천국입니다. 기러기와 가창오리 무리가 역시 먹이가 풍부한 들판과 저수지를 오가면서 추운 겨울을 보냅니다. 네, 이제 막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해질녘 이곳 독림저수지는 철새 조망지로 손꼽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추위가 한창인 12월 중순 이후에 수십만 마리의 가창오리와 기러기 떼 석양 속 근무는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탐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AI가 없을 때는 저희 고창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네. 세계 초소에 방문하실 때 예. 소독하시고 예. 일회용 장화를 착용하신 후 탐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동호회를 중심으로 고창 지역 주민들은 겨울 철새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먹이를 들판에 뿌려주는 등 탐조와 보호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다 보니 아이 키우는 부모에겐 장난감 하나 사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인데요. 원하는 장난감을 책처럼 빌려 쓸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이 부모들의 육아 고민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책장에 책 대신 알록달록한 장난감이 빼곡합니다. 아이들은 국민 문짝부터 소방차까지 다양한 장난감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빌려주는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1,400종류가 넘는 장난감과 책이 갖춰져 있는데 인기 많은 장난감부터 새로 나온 장난감까지 다양합니다. 자녀가 만 72개월 이하면 연회비 10,000원에 최대 14일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첫째 때는 제가 이런 정책이 있는지 몰라서 좀 일일이 샀었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활동을 더 다양하게 시켜줄 수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저희는 참 부담이 덜었다고 생각이 돼요. 위생관리도 철저합니다. 누군가 쓰고 반납한 장난감은 직원들이 꼼꼼하게 소독해 다음 사람도 안전하게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은 대여 포인트를 받고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줄여주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서울 장난감 도서관은 지난해에만 17,000여 명이 4만 번 넘게 이용했습니다. 22년 만에 확장 이전하면서
최근에는 일주일 내내 문을 열어 가족 단위 이용객이 찾기 편리해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쉬는 날 애들이랑 같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퇴근 시간 걸리면 못 오는 거니까. 이처럼 장난감을 빌려주는 도서관은 현재 전국에 200군데가 넘습니다. 고물가로 아이 키우기가 더 힘들어지는 요즘 장난감 도서관이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인간을 마치 실제 사람처럼 바꿔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진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움직이는 가상인간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전환되자 가상인간이 실제 사람처럼 변합니다. 움직임도 그대로 따라하며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디지털 인간을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신기술입니다. 중저품질로 만들어진 디지털 휴먼을 실감 디지털 휴먼으로 바꾸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좀 저렴하게 만든 디지털 휴먼을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정말로 비싸게 만든 것처럼 고품질로 바꾸는 그런 기술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수많은 사진을 학습해 자연스러운 변환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동영상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떨림 현상을 잡아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디지털 휴먼을 사용한 안내데스크 역할을 하는 키오스크인데요. 이런 안내데스크에 저희가 개발한 실제 사람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디지털 휴먼을 적용한 기술을 적용해서 곧 상용화될 예정이고요. 연구진은 얼굴에 이어 팔과 다리 등 신체 각 부분을 실제 사람처럼 변환하는 기술을 추가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우 대신 3D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인간이 출연하는 영화의 제작이나 반대로 사람이 출연한 영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바꿔볼 수 있는 일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벼운 감기 증세로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25일 오전 교황청 정례회를 주재하고 개인 접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습니다. 86세 교황은 올해 2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 문제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낮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0.5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은데요. 낮에는 영상 7도까지 올라서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조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0.9도, 대구가 영하 2.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이 8도, 부산은 1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